뉴스 속으로. 제 대선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과거 선거에서 두 차례 연속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던 백인 여성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8년 전 역사상 첫 여성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대신 트럼프를 선택했던 이 백인 여성 유권자들이 올해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얼마나 많은 지지를 보일지 주목이 된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대선이 치러지는 해의 월드시리즈에서 아메리칸 리그 팀이 우승하면 공화당 후보가, 내셔널리그 팀이 우승하면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다라는 오랜 징크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다저스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올해 대선에서는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가 대권을 과연 거머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대선이 나흘 앞으로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백인 여성 유권자들의 선택이 주목이 되고 있네요. 네, 백인 여성층의 트럼프에 대한 사랑이 상당히 놀라울 정도입니다. 두 번 연속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던 백인 여성들의 표심이 올해 선거에서 어디로 향할지 그 선거 결과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이 트럼프에게 3번이나 충성표를 던질지 아니면 이번만큼은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으로 눈을 돌릴지 막판 혼전을 거듭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백인 여성들의 표심이 지난 두 차례 대선에서 연거푸 민주당에 쓴맛을 남겼는데요. 2016년의 경우에는 백인 여성의 47%가 트럼프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는 45%만 지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그 당시에 미국 주요 정당 역사상 첫 번째 여성 대통령 후보였다는 점에서 이 같은 표심이 민주당 진영에는 굉장히 뼈아픈 상처를 남겼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그래서 그 질투심이 많은 여자의 적은 여자다 이런 비아냥까지 나왔는데 네. 선거에 진 다음에 이제 화풀이성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는 오히려 트럼프에 대한 쏠림 현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2020년 대선에서 백인 여성의 절반이 넘는 53%가 트럼프에게 투표를 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46%만 얻는데 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세 번째로 등판한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백인 여성 유권자들이 3번 연속 트럼프에게 충성표를 던질지 아니면은 첫 번째 흑인 여성 후보인 해리스 후보에게 눈길을 돌릴지 그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백인 여성층은요 미국 전체 유권자 가운데 몇 퍼센트나 차지하나요? 미국 최대 투표 인구 집단이기도 한데요. 전체 유권자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꾸준하게 높은 투표율을 여성들이 기록하고 있는데 2022년에는 여성의 낙태권을 백지화해서 미국을 뒤집어 놓았던 이른바 로 vs 웨이드 판결 이후에 이번이 첫 번째 투표라는 점에서 백인 여성들의 표심이 그 스윙 보우터 역할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해리스 후보의 운명이 흑인 여성에 이어서 민주당의 두 번째 충성 표밭으로 불리고 있는 그런 흑인 남성이 아니라 오히려 백인 여성층의 표심에 달렸다는 것이 선거 전략가들의 분석인데요. 뉴욕타임스는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서 백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이 현재까지 트럼프에 약간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인 여성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가 경제 인플레이션 29%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요. 뒤를 이어서 역시 여성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낙태에 대한 권한 이 부분이 24%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이민 해소 여부에 대한 관심도 14%로 적지 않게 나타나는데 대체로 다른 유권자층과 비슷한 이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해리스가 젊은 백인 여성들의 지지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지금 막판 분투 중인데 동시에 대학 학위가 없는 백인 여성들을 상대로도 경제 공약을 중심으로 표밭을 다지고 있는데 최종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해에는 항상 여러 가지 징크스들이 등장합니다. 뭐 스포츠팀이 어디가 이기면은 누가 이기고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스포츠팀 성적과 관련된 당선자 알아맞추기 징크스가 올해도 지금 좀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종목별로도 다양한데 일단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풋볼 NFL 팀을 보자면은 수도권 팀으로 백악관 근처에 있는
워싱턴 레드스킨스가 대통령 선거 날 전에 치르는 마지막 홈 경기에서 이기면은 집권당 후보가 승리를 하고 워싱턴이 지면 야당 후보가 이긴다는 통설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는데요. 예. 1940년부터 2000년까지 16번 대선에서 100%이 징크스가 들어맞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워싱턴 레드스킨스가 인디언 명칭이기 때문에 인디언 부족들의 반대로 2년 전에 구단 명칭을 레드스킨스 빨간 피부에서 사령관 커맨더스로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이제는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워싱턴 커맨더스가 지난달 27일 홈구장인 노스웨스트 스타디움에서 시카고 베어스의 18대 15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징크스라면은 해리스 후보에게 유리한데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현재 야당인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유리할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해석하기 딸린 거예요. 그러니까 꿈보다 해몽인 것 같습니다. 네, 아전 인수격이죠. 뭐. 네. 또 하나 또 있어요. 월드 시리즈에서 아메리칸 리그 팀이 우승하면 공화당 후보가, 그리고 내셔널 리그 팀이 우승하면 민주당 후보가 이긴다라는 그런 또 징크스가 있다고 해요. 네, 오늘 다저스 우승 축하 퍼레이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예. 다저스는 내셔널 리그 서부조 소속이죠. 네. 이런 야구 징크스는 1972년도에 처음 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52년부터 76년까지 7번 연속 이 같은 징크스가 적중을 했는데 네. 다만 1980년에는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내셔널리그 후보로 우승을 했는데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후보가 당선돼서 징크스가 그때 44년 전에 처음으로 깨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새천년 들어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6번 대선에서는 한 번만 빼고 5번씩 들어맞았기 때문에 아하. 올해 내셔널리그 소속인 다저스가 우승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의 유리한 징조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장 정확한 통계는 경제와 정치, 사회,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한 리트먼 교수의 예측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분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세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적이고 정확하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요. 앨런 리트먼 아메리칸 대학교의 역사학과 석좌 교수가 84년부터 대통령 선거 결과 예측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까지 10차례 대선 가운데 9번 맞췄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빗나간 때도 2000년 선거였는데 그 당시에도 전국 총득표 자체는 민주당 후보인 엘버트 고어가 앞섰습니다. 하지만 플로리다주 개표 시비 끝에 법정 다툼 끝에 공화당의 조지 W 부시가 이겼는데 사실상 리트먼 교수가 100% 올바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13개씩 되는 항목을 개별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합산하는 비교적 객관적인 방식으로 리트먼 교수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집권당의 의지, 그 다음에는 경선, 제3 후보 출마 여부, 단기 경제 성과, 도전자의 카리스마 이렇게 13개 항목을 아주 자세하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집권당 후보 기준으로 13개 가운데 8개 이상 유리하면은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당 후보가 이기고 6개 이상 불리한 것으로 판정되면은 야당 후보가 유리하다 이런 상황인데 지난 9월달 리트먼 교수가 예측한 바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이 13개 항목 가운데 8개에서 유리하다면서 리트먼 교수는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9월 달에 예측했다고요? 예. 그러면 지금 또 뭐 2달이 지나갔는데 또 뭐 어떻게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하죠. 네. 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유권자들의 관심은요. 온통 물가에 쏠리고 있다라는 그런 예측이 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요. 대한민국처럼 미국 서민들도 먹고 사는 문제에 네.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3분기 경제가 2.8% 성장을 했는데 고용 지표도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고 물가 역시 연방준비제도가 목표하고 있는 2%를 향해서 그런 흐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신문인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팬데믹으로 물가 상승이 커져가지고 생활비가 비싸졌고 대통령 선거에서 이 물가 문제, 인플레이션이 제일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식료품 가격이 22% 올랐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과 새집 가격은 28%또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임금이 올랐고 인플레이션도 최근에 낮아졌지만 여전히 서민들 상당수가
고통을 겪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투표를 결정할 때 경제 요소를 가장 중요한 그 고려 대상으로 생각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 같은 비율이 대공황 이후에 가장 높은 52%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민주당 후보도 경제 강점을 내세우는 대신에 식료품, 주택, 육아 비용, 유권자들이 직면하는 문제들로 초점을 매기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경제 전반적으로는 해리스 부통령보다 낫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트럼프는 현재 유세 때마다 물가가 오른 것이 해리스 때문이라 이렇게 민주당 탓으로 돌리면서 인플레이션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트럼프 후보는 또 선거 막바지에 불법 입국자 문제에 승부수를 던지는 그러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네요. 트럼프 후보가 자신이 가장 강점을 보이고 자신 있어하는 불법 이민자 문제 해결 막판에 가는 데마다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국경 인접주 그리고 민주당 강세 지역인 뉴멕시코 스테이트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뉴멕시코주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국경 문제가 있는 그런 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유일한 사람인데 나는 이미 4년 전에 내가 대통령일 때 백악관에서 이 문제를 다 해결했다. 여러분들에게는 불법 이민자 문제가 없었는데 민주당이 집권하고 범죄도 늘고 그 합법적으로 살고 있는 미국 시민들이 타격을 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트럼프 후보는 해리스가 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10,000명이 넘는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 그리고 수많은 외국 갱단 구성원들이 수백만 명 규모가 국경을 넘어서 걸어서 뉴멕시코 주로 들어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근거는 자세하게 되지 않았는데요. 축하한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갱단들과 함께 살게 됐다. 많은 거친 녀석들과 뉴멕시코 주민들이 살게 됐는데 카말라 후보는 감옥하고 정신질환 수용시설에서 나온 전과가 있는 이민자들을 계속 지원해 왔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민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범죄 때문에 자녀를 잃은 여성의 육성을 담은 비디오까지 보여줬는데 뉴멕시코주는 참고로 2008년부터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4번 연속 이기고 있는 곳인데 트럼프 후보는 이 연설을 끝내고 이웃 네바다주를 찾아서 라스베가스와 가까운 도시 핸더슨에서도 역시 유세를 벌이면서 불법 이민자들을 맹공했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도 그 서남주 경합주를 찾았습니다. 여기에서는 또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서 또 강력하게 또 연설을 했네요. 해리스 부통령 본인도 7월 그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후에 상승 모멘텀이 주춤하고 있는 것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이 약자 언더도그라는 그런 메시지를 버리고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적극적인 점을 강조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어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서남부의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유세를 가졌는데요. 해리스 후보는 나는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알기 때문이다.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알고 있듯이 나는 거친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검사 출신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저에게 싸울 기회를 주신다면은 민주주의의 성취를 위해서 투쟁하겠다. 트럼프 후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리스 후보가 얘기했는데 복수에 집착을 하고 불만에 가득 차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만 탐하고 있다. 자기 사무실에 적의 이름을 적은 목록을 갖고 있는데 저는 취임을 하면 이런 정적 제거 리스트 대신 무엇을 할지 그 목록을 갖고 백악관에 출근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해리스 후보가 강조를 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금 뭐 TV에서는 이 다저스의 이 퍼레이드 때문에 지금 벌써 수만 명이 다운타운에 모였다는 얘기가 지금 보이가 나오고 있는데, 네. 야, 근데 저 한 가지 참 궁금한 게 저기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네. 학교 안 가는 학교 거죠. 안 하는 거예요?
학교가 뭐가 중요할까요? 이 시점에서는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교육을 받은 학부모들은 이해가 안 가죠. 아파도 학교 가서 그럼요. 아파라. 그럼요. 죽어도 학교 가서 죽어라. 이제 심지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아니, 학교를 빠지고 다른 데 간다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그건 이해가 안 있을 되는.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마 학교 선생님들도 오늘 어. 아프다고 해서 못 나가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 스포츠에 대한 열광이 정말 글쎄요. 대단하죠. 근데 예. 그 미국에 생활하는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가치와 한국에서 저희들이 자랐을 때 받았던 가치가 이만큼 극명하게 다르다라는 게 맞아요.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한국의 젊은 세대도 미국 세대랑 마찬가지라는 맞습니다. 얘기인가요, 그렇게 돼가고 있는 그러면? 거죠. 무슨 일이 있으면 학교 안 보내는 네, 거예요? 학교 안 보내기도 하지. 학교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직장 안 나가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지금 뭐 젠지, 그러니까 MZ 세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정말 풍자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 내일 저희가 휴가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뭐 무슨 일인데 그러면 제 생일이라서 그러니까 생일이라서요. 그러면 아 생일이라서 왜 휴가를 받지? 그러는데 그 생일이 심지어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 생일이었다. 그러니까 풍자 이제 사실 해학적인 게 담아 있는데 네네. 그 정도로 과장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정도로 직장 생활과 본인의 라이프의 어떤 밸류를 따졌을 때 본인의 라이프 밸류가 더 중요하게 가치를 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라는 거죠. 맞아요.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부러워요. 네. 우리는 정말 너무 그럴 생각 안 했죠. 너무 끔찍하게 살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네? 다시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보다는 지금 생활이 더 좋겠는데. 아마 세월 그러나 저러나 네. 이 뭐 다저스가 우승하고 지금 LA가 네. 떠들썩한데 메이저리그 보셨어요? 경기? 네, 저 사실 보긴 봤는데요. 저는 스포츠도 되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풀리 다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보고 또 하이라이트 보고 이제 그랬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여담이긴 한데 이러한 스포츠가 사실은 굉장히 큰 이벤트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화적으로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는 이제 스포츠인데 그 스포츠 이벤트를 누를 만큼의 정말 그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매일매일 이게 모든 에피소드들이 다시 업그레이드되는 재미있는 상황들이 한국 정치에서 좀 벌어지고 있으니까 와 그거 뉴스 유튜브 보는데도 사실 정신이 없더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다저스 야구보다 한국 정치가 더 재밌다는 이 말씀이세요? 모든 장르를 통틀어서 코미디와 드라마와 뭐 정치 사극과 뭐 액션과 이 모든 거를 통틀어서 가장 스릴러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들이 여러분들 막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와 이건 그 어떤 장르를 다 능가하는 장르가 다 태어난 게 한국 정치 장르이다. 실화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물 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쏟아져 나오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이번 주말에 이제 스트레스도 좀 푸실 겸 혹은 대리만족을 좀 느껴보실 겸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다른 영화들 말고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최근에 나왔던 정치물들 이제 몇 작품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제가 또 중간에 한번 소개해드린 작품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번 주말에 앉으셔서 이제 뭐 다저스 열기 다 지나지 않았습니까? 넷플릭스에서 이 정치적인 어떤 쾌감을 좀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세 작품, 네 작품을 좀 가져왔습니다. 어떤 작품? 네, 뭐 최근에 가장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돌풍 저희도 한번 얘기한 네, 적 얘기한 있었죠. 적 있어요. 그래서 저도 봤죠. 네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이 됐던 네, 이제 그 인물하고 그리고 경제부총리 그 세력을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두 분의 두 메인 캐릭터의 등장 인물의 두 캐릭터의 백그라운드가 거의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되게 뼈아픈 이야기인데 그야말로 사회 운동을 했던 세력이 정치권에 들어가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정당의 사실은 생존 이유는 정권을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권을 예. 잡는 게 정당의 생존 이유인데 이 둘이 어떻게 변질이 돼가면서 일어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룬 게 바로 돌풍이라는 작품입니다. 설경구 씨와 김희애 씨의 연기가 뭐 불꽃 튀는 연기를 좀 했었고요. 스피드가 워낙에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우스갯소리로 반전과 그 반전의 반전이 한 편에서 에피소드 50분 맞아요. 1시간 안에 한 4-5번 이뤄지거든요. 맞아요. 4-5번 이뤄져서 이게 진짜 이게 과연 마치 맞습니다. 그 요약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스피드로 이 드라마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눈을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예전에 대장군 같은 경우가 사실 드라마의 가장 큰 그리고 현대 사극이 보여줬던 가장 큰 그 드라마의 그 요소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끌어당기는 요소가 매회 끝날 때
그것이 뭐라고 하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문을 남기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 편을 정말 기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래서 그 다음 편을 기다렸다 일주일을 기다렸다 봤는데 지금은 넷플릭스니까 네. 한 시즌을 전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끊을 수 없는 그런 긴장감을 좀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돌풍. 돌풍에서 명대사들이 참 많이 나와서요. 네네, 그 맞아요. 명대사를 찾아서 새기는 것도 재미 가운데 하나이지 않나요? 그래서 돌풍을 제가 2번을 봤거든요. 아, 그 이후에 네. 한 번을 더 봤는데 네. 봐도 재밌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그 명대사 그리고 사실은 그냥 그것만 따왔을 때도 이 정치 현상을 풍자할 수 있는 아주 충분한 해학과 그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대사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번 봐도 재밌더라고요. 아하. 그 재밌었어요. 네네. 네. 그 재밌는 드라마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시길 예, 바랄게요. 그리고 또 현실 지금 정치에서 뭐 미국과 한국을 다 통틀어 가지고 현실 정치에서 대통령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많은 공작들과 그 주변 뒤에 많은 스토리들이 지금 그렇죠. 벌어지고 있을 것인가라는 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실은 과장됐죠. 현실에 기반을 하고 있지만 허구이기 때문에 과장된 요소가 적지 않게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드라마적 요소로 사실은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아주 잘 잡아낸 드라마가 또 퀸 메이커라는 맞아요. 드라마가 네네. 있잖아요. 이제 두 번째 소개해드릴 이제 작품이 퀸 메이커인데요. 퀸 메이커는 이제 서울시장으로 좀 좁혀집니다. 대통령에서 서울시장으로 좁혀져가지고 서울시장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장 또 하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장이 생각나서 재밌긴 한데 서울시장을 만들기 위한 선거판에 네. 선거 캠페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말 선거 캠페인. 돌풍은 정치인들이 정치 세계로 들어가서 보여주는 거라면 이 퀸 메이커는 인권 변호사와 인권 변호사를 서울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뭐 대기업의 일종의 전략 팀장이 이제 그 퀸 메이커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선거를 치르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도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에는 완전히 두 명이 다른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 김예 씨가 여기서 김예 씨가 나옵니다. 또 나와요? 네. 대기업 그 전략 기획실 팀장으로 나오는 그 김희애 씨가 실제로 그 출신 성분은 그야말로 서민 출신 성분이에요. 근데 서민 출신 성분이 대기업의 전략팀의 기획실장으로 되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권력과 모든 정치적인 어떤 정관계의 모든 관계들을 이제 본인이 사실은 보고 막고 계획을 짜는 그런 위치에서 가졌던 노하우가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 노하우를 가지고 정의 코뿔소라고 불리는 인권 변호사를 네네. 네, 문소리 씨가 연기하는데 예. 너무 딱 정말 그야말로 요즘 표현으로 이렇게 아주 찰떡 같은 그런 이야기하는데 그런 네. 캐스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소리 씨를 이제 서울시장으로 만들어내는 선거 캠페인의 모든 전략들 그리고 그 이면에 녹아져 있는 인간적인 어떤 고뇌들을 좀 잘 다뤘다라는 면에서 이 퀸메이커도 정말 볼만한 작품입니다. 문소리 씨 연기 정말 좋아요. 좋았어요. 네. 네, 맞아요. 아이 지금 이렇게 찾아보니까 내가 본 거네. 봤어요. 그런데 이게 안 보셨을 리가 없죠. 워낙에 뭐 내용이 이것들이 많으니까. 많아가지고 지금 어느 게 어느 건지 지금 헷갈리고 그러는데 네. 아 제가 본 거였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여기 들어오면서 지금 노트를 좀 해온 게 뭐냐면 등장 인물들의 주인공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는 배우 이름뿐만이 아니라 그 주인공 이름을 다 기억을 했었어요. 그런데 워낙에 이 정보의 홍수이고 너무나 많은 시리즈와 너무나 많은 맞아요. 영화들과 컨텐츠가 있다 보니까 네. 주인공 이름이 이제 거의 기억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인공 이름 정도는 좀 적어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메모를 좀 해왔고 네. 줄거리들도 보면 사실 다른 세팅에서 다른 등장 인물들이지만 실제로 이 갈등 관계라든지 이러한 것들 그 정치 상황이라는 게 결국에는 공천 비리, 뭐 뇌물수수, 언론 조작, 의문의 자살. 아, 특히 맞아요. 한국은 의문의 자살이 굉장히 많거든요. 현실에서. 네, 현실에서 많아요. 네. 뭐 조사만 들어갔다 하면 사실은 이제 검찰에만 들어갔다 오면 의문의 자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이 드라마에도 반영이 돼요. 그래서 사건의 실마리를 뭔가 이제 음모가 있어서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그야말로 토큰 같은 인물들이 항상 등장을 하는데 그 인물들은 항상 의문의 자살로 끝나게 되는 게 현실을 반영했다라는 점에서 참 마음 아프기도 하고 네. 우리 한국의 정치 현실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드라마인데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참 씁쓸함을 금할 수가 없죠. 네. 보좌관이라는 것도 있다며요.
네, 보좌관은 조금 이제 다른 배우들입니다. 이제 그 김혜 씨가 2번 나왔잖아요. 보좌관은 신민아 씨가 나오고요. 이정재 씨, 우리 이정재 이제 배우. 전 세계적인 배우가 된 그리고 또 오징어 게임 이제 시즌 2가 네, 이제 네, 곧 네. 12월이면 나옵니다. 그렇죠 나오죠. 지금 벌써부터 이제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 이정재 씨가 이제 정치 보좌관으로 나옵니다. 신민아 씨는 정치 초년생, 그야말로 의원인데 국회 초년 이제 의원이고요. 이정재 씨는 이제 잔뼈가 굵어 있는 몇 명의 정치인들 아주 굴지 정치인들을 보좌했던 보좌관인데 한국에서의 보좌관의 역할이라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제 그 주목할 만한 작품으로 이 보좌관이라는 드라마가 보여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냥 비서 정도라고 국회의원의 비서 정도라고 네.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보좌관들이 하는 게 정책 보좌, 모든 자료를 준비한다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방향까지도 제시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골프를 칠 때 보면 정말 전문적인 캐디가 그냥 공을 줍거나 하는 게 아니라 코칭까지도 사실은 그리고 디렉션까지도 사실은 주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이제 프로페셔널한 그런 역할이라면 정치 보좌관이 그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정치 보좌관들이 나중에 정치 입문을 하기 위한 이제 역할들을 하죠. 그래서 보좌관 시절을 통해서 많은 경력을 쌓게 되고 뭐 미국에서는 당연히 그게 그 코스로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출마를 하게 돼서 시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세계를 첫 번째로 보여줬던 드라마가 이 보좌관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정재 씨하고 신민아 씨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그 신인 젊은 세대들의 배우들이잖아요. 네. 물론 이정재 씨 나이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인들 하면은 보통 중견 정치인들이라든지 뭐 기업 총수들 뭐 이경영을 대표로 해서 이렇게 배우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그 배우들의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배우들의 연기들을 좀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 보좌관이기 때문에 좀 더 액티브하고 역동적이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세계를 좀 보여주는데요. 보시면서 이정재 씨의 연기 톤이 사실은 좀 한 톤으로 쭉 가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대단하게 역정을 내거나 아니면은 뭐 절망을 하거나 아니면 분노를 네, 하거나 네. 이러한 어떤 이모셔널한 그런 것들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좀 밍밍한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보는 재미가 좀 그렇기도 하고 예. 또 예를 들어서 돌풍과 퀸메이커처럼 하루에도 몇 번이 뒤집어지는 상황의 반전이 드라마가 펼쳐지진 않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지속적으로. 근데 이제 이 보좌관을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왜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듯한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꾸준히 조금 이제 나는 이번 주말에 좀 앉아서 심도 있게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참을성이 있으신 분들은 보좌관을 보시게 되면 사실 보좌관들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의 그런 내막들, 음모들 그리고 어떻게 정권 그 투쟁에서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모든 전략의 판을 읽을 수 있는 그림으로 이제 이 보좌관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이정재 씨의 역할이 연기가 밍밍했던 게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러니까 캐릭터상 그렇게 설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보좌관 중에는 이제 정말 불과 같은 보좌관도 있지만 실제로 이정재 씨가 보좌하는 국회의원들은 다혈질적인 캐릭터거든요. 그런데 이정재 씨 그 다혈질적인 캐릭터 정치인들을 보좌하고 전략을 짜는 약간 냉정한 그런 이미지로 차가운 이미지로 이제 이정재 씨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정재를 보는 재미는 좀 덜했을지언정 실제로 극중의 케미스트리라든지 이런 역할 분담은 맞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거를 보시면서 한국에 요즘 지금 펼쳐지고 있는 국회 청문회를 보시면 보좌관들이 진짜 바쁘거든요. 뒤에서 맞아요. 자료하고 맞아요. 또 네. 자료 보냈는데 자료가 또 틀린 자료면 국회의원 완전히 그 청문회장에서 사실은 뭐 창피당할 당하고. 근데 공부는 누가 하느냐? 보좌관이 공부를 합니다. 네. 정치인들은 마이크를 쥐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맞아요. 보좌관들이 뒤에서 얼마나 그렇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그렇죠. 이러한 내용들을 좀 보면 네. 어떤 보좌관을 두느냐가 그 정치의 인생을 결정짓는 네, 것이다라는 게 맞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도 좀 보실 수가 네. 있는 거죠. 돌풍 퀸메이커 보좌관 세 네. 편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평론가 문서영 씨 함께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금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문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참
야구 좋아하시고 다저스의 왕팬이신 우리 문대호 박사님. 아니 그렇죠. 저는 오늘 방송 끝나고 이제 슬슬 다운타운에 가서 이 퍼레이드를 좀 볼까 그랬는데 지금 TV 화면 보니까 벌써 길거리마다 꽉꽉 사람들이 차가지고 도저히 그러게요. 갈 수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네, 이번 플레이오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우 정말 이제 뭐 하루 반 정도 지났는데 네. 아직도 정말 뭐 너무 흥분돼 있고요. 이 정말 이번 주 이번 탑픽을 찾는데 아하. 다른 이야기는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물론 이게 이제 저희 방송을 뭐 전국에서도 다 듣고 계시지만은 아무래도 저희 그 로컬이다 보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다저스 팬인데 네. 정말 이번 이제 월드 시리즈는 정말 어떻게 보면 퍼펙트 시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하. 정말 뭐 프레디 프리먼, 타미 에드먼, 키케 헤르난데스, 뭐 테오스카 헤르난데스 이 모든 선수들 팀이 하나가 돼서 우승을 이뤄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이 중에서도 프레디 프리먼에 관한 재밌는 얘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프리먼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뭐 인상도 좋고 참 그런데 이번에 참 많은 것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 그렇죠. 정말 손가락도 부러지고 아들 그 기안 바레 신드롬이라고 이제 그런 것도 겪었고 정말 근데 이 프레디 프리먼이 생각보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게 긴 팔, 이 짧은 팔 반바지를 입지 않는다 그래요. 그 이유가 이 그날 그 우승하고 아버지랑 이 포옹하는 거 보셨죠? 어허. 근데 프리먼의 어머님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 예, 예. 근데 어머니가 바로 그 악성 피부암, 이 말리그는 멜라노마로 돌아가셔서 누워 있으면서 그 3남 중에 막내라고 그러는데 특히 그 프레디가 엄마랑 비슷하게 그 피부가 희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면서 절대 너는 반팔 반옷을 입지 말고 선블럭을 꼭 발라라. 이 어머니가 당부를 하시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프리먼은 절대 이 반팔이나 반바지를 입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정말 혹시 이번에 그 경기 보시다가 그 5차전에서 5이닝 지나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맞아요. 암을 얘기하면서 I stand up for 하면서 이름 적어놓은 판을 보셨는지요? 네, 네, 맞죠, 그럼요, 맞죠. 그럼요. 감동적이었어요. 맞아요. 그때 프리먼이 들고 있었던 게 My Mom이었어요. 맞았어요.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런 순간에도 정말 뉴욕 팬들은 조금 레벨이 그런데 그 뒤에서 프리먼한테 욕을 하는 게 이 마이크에 잡힌 적도 있었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프리먼이 참 또 다시 보이고 그렇지 않아도 좋아했던 선수인데 아주 이번에 저는 더 감동받았어요. 네. 네. 그 얘기해 주십시오. 프리먼이 원래 캐나다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캐나다에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공을 많이 던져주고 연습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야구 선수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뭐 이번에 MVP까지 되고 정말 받을 사람이 받았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수상 소감도요. 아주 겸손하게 해서 아주 겸손합니다. 네. 맞아요. 인상도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5차전 같은 경우에는 LA 다저스가 져서 TV 앞을 떠나신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5회에 기적적인 역전극이 일어났잖아요. 이것도 드라마였어요. 그건 정말 완전히 무슨 드라마였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도요 사실은 친구들하고 이 스포츠바에 가서 그걸 보고 있다가 네. 정말 5대0이 돼서 떠나서 계산까지 다 했어요. 네. 그런 다음에 야 5회만 더 보고 가자 그랬는데 결국은 끝까지 함께 됐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미 뭐 스포츠 미디어에서 이 얘기를 수도 없이 커버했습니다만은 맞습니다. 보통 한 이닝이 3아웃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정말 이 뉴욕 양키스는 다저스에게 6아웃을 준 셈이나 마찬가지죠. 맞아요. 왜 실수를 3개를 저질렀는데 저는 이 개인적인 견해로 네. 사실 제일 먼저 그 에런 저지가 센터필드에서 그 플라이볼 아주 쉬운 네, 플라이볼을 네. 놓쳤지 않습니까? 네. 근데 리플레이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때 1루에서 2루로 열심히 뛰던 선수가 바로 키케 헤르난데스예요. 근데 키케 허슬에 아무래도 저지가 그 신경을 쓰면서 눈이 약간 떨어지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게 실수를 자극한 원인이 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 또 두 번째 실수도 이 쇼스탑이 3루로 던질 때 땅볼로 던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그것도 키케가 2루에서 3루로 뛸 때 그 허스라는 장면이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들고요. 정말 이번에 키케 헤르난데스는 정말 모든 다저스의 그 점수 내는데 제일 먼저 나선 아주 정말 너무나 선전한 선수고 마지막에 그 피처 게리 콜이 그
일루로 가는 거를 갖다 커버를 안 무키 배치가 해줬죠. 가는데 그걸 네. 커버를 안 한 거. 그리고 일루수 때 네가 잡아라 하는데 지금 손가락 이 제스처는 정말 그걸 보고 있으면서 야 정말 이 가장 기본적인 펀더멘털 야구의 기본적인 거를 어긴 이 솔직히 게리 콜은 슈퍼스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슈퍼스타 투수임에도 이런 펀더멘털을 무시하는 거 이렇게 봤을 때 이 선수는 이 팀의 성공보다는 자기 개인적인 맞아요, 그게 맞아요. 너무 더 앞서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옛날 저 스파키 앤더슨 감독 같았으면은 당장 저 퇴장시킵니다. 그렇죠. 네. 옛날 스파키 앤더슨 명장이죠. 진짜. 그럼요. 그런 선수 가만히 안 보죠. 네. 근데 전 뭐 그렇게 봤어요. 이 뭡니까 에런 조지가 그 공을 떨어뜨리는데 아니 저건 맨손으로도 잡을 수 있는 공이었는데 어떻게 저걸 그렇죠. 떨어뜨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운명의 신이 이 다저스 쪽으로 좀 와줬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정말 기적 같았어요. 이거 5이닝이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더더구나 우리 타미 현수 에드먼 이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 베이스볼 약 IQ가 굉장히 높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월드 시리즈 통해서 네. 이 타미 에드먼의 완전 넘버원 팬이 됐습니다. 너무나 이 생긴 것도 그렇고 뛰는 것도 그렇고 얼마나 열심히 총명한 야구 선수 같은 맞아요. 인상이었는지 네. 그리고 또 아버지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커버한 대로 아버님이 그 야구 코치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야구 코치 아들답게 정말 이 게리 콜하고는 정반대로 야구의 기본이 완전히 몸에 배어 있는 선수 같았어요. 네. 그거를 한 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예. 그 5차전 다시 돌아가는데 그리고 다저스가 5대5 동점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뉴욕의 공격이 이어졌을 때 주자가 1루, 2루에 있고 땅볼이 갔을 때 거의 더블 플레이 가능성인가 할 정도였는데 타미 에드먼이 세컨에서 잡고 그게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블 플레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1루로 던지는 흉내를 내면서 뺑그를 몸을 돌면서 3루 있는 주자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셨는지요. 네. 이거 정말 스포츠를 잘 아시는 분들은 다 이거 보셨을 텐데 네. 이런 것만 봐도 그 기본이 엄청나게 잘 돼 있다는 선수고 또 6대5에서 지고 있다가 6대6 만들어서 7대6으로 역전되는데 결국 거기서 희생 플라이가 첫 번에 나왔을 때 맞아요. 타미 에드먼은 세컨에서 떨드로 슬라이딩하면서 옮겨갔다는 그것도 네. 엄청난 그게 사실 승점을 이루어낸 거잖아요. 맞아요. 네. 정말 야구 IQ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냥 되는 팀은 뭐든지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페르난도 발렌수엘라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너무나 완벽한 값진 우승이다. 이런 평가가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이 페르난도 발렌수엘라의 생일이에요. 오늘이 맞죠? 생일이에요. 네. 오늘 64살이 되는 생일이라 얼마나 이게 완벽한 시나리오입니까? 정말 이 네. 81년도에 발렌수엘라가 그 정말 루키로 나와서 그 이길 때 당시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생생하죠. 네, 너무나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는 이 우승 같습니다. 네. 아니 지금도 말이죠. 지금 로컬 TV 보시면은 이제 이 퍼레이드 이제 계속해서 지금 저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 퍼레이드는 아직 네. 시작을 안 했습니다만은 이제 준비 단계 거기 나와 있는 저 관중들하고 지금 계속 얘기 중인데 관중의 지금 거의 70% 이상이 지금 라티노거든요. 그러게요. 이 라티노 팬들, 다저스의 라티노 팬들이 왜 이렇게 많아진 겁니까? 이게 바로 페르난도 발렌수엘라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페르난도 매니아가 그때부터 그럼요, 시작된 그럼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다저스로서는 페르난도 발렌수엘라한테 정말 잘해줘야 되는 그러한 이제 팀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 함께했습니다.